자,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자,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이죠. 과세가. 그러니까 증여자가 아니라 수중자가 중요한 겁니다. 수중자가 중요하다. 취득과세형이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은 증여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얘기하는 증여는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하고는 차이가 있다.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는요, 그냥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거, 막 그것만 증여예요. 그런데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 개념은 포괄주의 개념이에요. 포괄주의 개념. 그래서 부의 무상 이전으로 보이는 모든 것, 살아생전에 부의 무상 이전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증여예요. 증여세에서 말하는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포괄주의다. 포괄주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 말 나오죠. 그 행위 또는 거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 모든 것들 다 증여라고 한단 말이죠. 증여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 신탁 및 수익자 연속 신탁은 왜냐하면 걔네들은 상속세가 거세가 되는 거니까, 그죠? 상속의 개념으로 보는 거라서 걔네들은 제외한다. 걔네들을 뺀 나머지 살아생전에 그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을 뺀 나머지 것들, 그런 것들 모든 게 다 증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포괄주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그냥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거,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만 증여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명칭이나 형식이나 목적이나 뭐 직접이나 간접적인 방법 다 불문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명 자산을 주거나 또는 이익을 이전시키거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증여라고 한다. 증여 재산이란 증여로 인해서 수증자에게 기록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에 물건, 권리, 이익을 포함한다. 모든 아무튼 뭐 그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 이익 이 모든 것들이 다 증여 재산이 된다. 수증자는 증여 재산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리법인은 안 되는, 영리법인은 어차피 상속세나 증여세,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니까 수증자는 증여 재산을 받으면 거주자, 비거주자, 그리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 얘네들이 수증자가 되는 거죠. 특수한계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1, 2, 3번 1번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그러면 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은 뭘로 할 거냐. 증여재산가액은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그게 시가를 모르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연결되는 내용이 702페이지 보시면 증여재산가액 계산하는 거 나오거든요. 증여재산가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증여재산가액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거기 가로 1번에 박스 안에 있는 1, 2, 3번 있죠. 박스 안에 있는 가로 1, 가로 2, 가로 3. 그게 여기 698페이지에 가로 1번에 1, 2, 3번이에요. 가로 1번 1, 2, 3번. 그때는 증여재산가액을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시가를 모르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에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된, 말이 이제 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가 양도했거나 시가보다 돈을 더 받고 고가 양도 또는 저가로 매입, 양수. 고가 양도, 저가 양수죠. 내가 뭔가 이익을 받은 거니까 고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아니면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나한테 뭐가 된다고요?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거냐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얼마를 한다고요? 시가와 대가하고 차이로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시가와 대가하고의 그 차액으로 한다고 했고, 다만 시가와 대가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산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얘가 뭐라고 한마디로 하면 고가양도, 저가양수. 고가양도, 저가양수인데 시가와 대가하고 차액만큼, 그럼 내가 지금 부의 무상 이전이 있는 거잖아요. 시가 10억짜리인데 15억 받고 팔았다니까? 5억이 나한테 더 들어왔잖아요. 5억이 더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게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다. 그러면은 3억 원까지는 또는 30%까지는 과세는 안 한다는 거니까 걔는 또
5억에서 얼마를 또 빼겠네요.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 이상이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계산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뭔가를 또 빼겠다. 그렇죠? 시가와 대가하고 차액에서 뭔가를 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그래야지만 증여세가액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야지만 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를 시가하고 대가하고 차액에서 뭔가를 뺀단 말이죠. 뭔가를 뺀 금액을 증여세가액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산은 뒤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예, 보시면 되고요. 아니 이게 지금 미리 보고 갈까 그냥? 지금 미리 보고 가죠. 이제 3번 보고 이렇게 볼게요. 3번은 이것도 이제 증여 재산이 되는데 698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자산을 증여했거나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자산을 취득을 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자산을 증여받거나 취득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시가는 10억짜리였는데 근데 그게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치가 10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아버지가 뭔가 알고 지금 나한테 미리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는 사실은 얼마죠? 10억을 준 거야. 아니면 내가 아버지한테 10억 주고 산 거야. 그 10억을 증여받았다면 그때 증여세를 냈을 것이고 10억에 대해서 그리고 10억에 샀다면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사고 팔았다면은 그게 만약 부동산이었다면은 판 쪽인 아버지 쪽에서 양도세를 냈을 것이고 그렇죠? 만약 내가 증여를 10억짜리 토지를 받았다면 그러면 걔는 증여세를 냈을 것이고 내가 아무튼 뭔가 그때 당시에 10억에 취득하거나 아니면 10억짜리를 증여를 받았거나 그때 당시에 뭔가 증여세나 양도세나 뭐 이런 거 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취득한 이후에 증여로 취득한 무상취득 돈 주고 샀으면 유상취득 한 다음에 재산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갑자기 100억이 돼버린 거지. 그럼 90억이나 늘어났잖아요. 정상적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5억만 늘어났어야 되는데 그게 뭐 물가 상승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상적이라면은 지금 요 일정 기간 동안에 한 5억 정도는 들어갔다면 정상적인데 그게 아니라 90억이나 늘어났대요. 뭔가 알고서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 늘어난 금액은 사실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건 딱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직접 간접 이 모든 것들을 다 증여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증여세 자체의 증여는 완전포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가치가 증가된 것도 이것도 뭔가 알고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뭔가 알고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증가된 그 금액도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저기만 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그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뭐 변칙적인 증여.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뭐냐 698페이지 보면은 다음에 변칙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에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이익 해가지고 뭐 신탁이익, 보험금 중에 쭉쭉쭉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옵니다. 그죠? 근데 거기 안에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게 있어요. 세 번째 점에 뭐가 있죠? 저가양수, 고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죠. 그게 아까 동그라미 2번 내용이 밑에 또 있어. 4번에 세 번째 점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용이 4번에 오른쪽 페이지에 699페이지도 점이 있죠? 제일 마지막 점이 뭐죠? 오른쪽. 그래요. 그거예요. 699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점 위에 있는 거 하나, 둘, 네 번째 있는 점 그게 재산 취득 후에 재산가치 증가했다는 이익의 증여. 지금 2번과 3번의 내용이 4번 안에도 또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또 한 번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막 법에서 두 군데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4번에 2번, 3번에서 얘기한 거 두 개를 뺀 나머지 것들은 계산하는 방법이 좀 나름대로 또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몇 개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보는 거는 뭐를 볼 거냐면은 뭐 뒤에 뭐예요? 초과 배당 69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거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다음에 밑에 두 번째 거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다음에 제일 밑에 거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다음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런 것들은 좀 더 추가로 볼 거예요. 계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있죠. 그 세 개는 딱 묶으셔가지고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부계부 공부할 때 불공정 자본거래 공부했었잖아요. 내용과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상증세법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정리 한번 했었거든요. 같이 정리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법인세법도 적용되고 이익을 얻은 주주가 개인 주주였을 때는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해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가지고 그때 같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법인세법 공부한 그냥 그 내용 똑같아요. 문제가 상속세 증여세에서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건 법인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걔는 또 볼 필요가 없어요. 또 볼 필요 없이 이쪽에서 보는 거 제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일단은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여재산가액. 뭐 이게 이제 시작이죠, 시작. 근데 그 증여재산가액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복잡하단 말이죠. 증여재산가액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죠? 1번이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그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뭐 재산을 받았다면 그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면 되고, 시가를 모르면 상증세법상 부추적 평가방법형 금액으로 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고가양도 저가양수, 요거 지금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재산 취득 후에 재산 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이것도 증여로 본다는 거죠. 취득 후에 가치가 증여된 것도 요거,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변칙적인 거 몇 개 추가로 본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그리고 보는 게 이제 오른쪽 증여의제, 가로 2번 증여의제에 명예신탁자산의 증여의제는 내용만 좀 알면 되는 거고요. 그건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만 좀 알면 되는 거고, 거기 보면 가로 2번에 증여의제가 4가지가 있죠. 근데 명예신탁자산 증여의제는 내용만 알면 되는 거지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2, 3, 4번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일감 몰아주기예요. 일감 몰아주기. 그거가 나온다면 걔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걔가 가장 하지 이슈거든요. 2, 3, 4번 중에서. 그거 하나는 보겠다는 거죠. 일감 몰아주기는. 3번하고 4번은 그거는 안 볼 거예요. 3번은 일감 떼어주기인데 일감 떼어주기보다는 일감 몰아주기가 더 이슈입니다. 2번이 더 이슈예요. 3번에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거는 이제 일감 떼어주기라고 해가지고요. 있는데 요거는 2번에 비하면 그렇게 한 이슈는 아니고요. 계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마다 완전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걔네들은 일단 계산 문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4번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도 이거는 그 폐업하는 법인이라든지 망가지는 법인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망가지는 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그 법인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자주 발생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발생되는 일은 아니고 여중에 2, 3, 4번 중에서 가장 자주 발생되는 거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일감 몰아주기 위주로만 할 겁니다. 증여의제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증여재산가액 계산하는 거 해가지고 쭉 가장 쉬운 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쉽죠? 시가 모르면 상식세법상 부추적 평가 방법. 그리고 나머지 변칙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2개를 먼저 가보하기. 2번, 3번 거기 따로 나와 있으니까 2번하고 3번 먼저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의 내용은 702페이지 보시면 702페이지에 증여재산가액의 박스 안에 있는 가로 3번 재산 취득 후에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걸 지금 증여재산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할까요? 증여재산 가액은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보니까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증가사유가 발생한 전과 후에 재산의 시가차액으로서 법 소정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 상승금액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재산가치 상승금액 그거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게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쪽 보죠. 지금 우리가 증여재산가액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다. 증여재산가액 계산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핵심인데 가장 쉬운 거 무상으로 재산 받으면 그냥 시가 모르면 상식세법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 중에 지금 1번은
지금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거 어렵지 않죠? 2번이 지금 고가양도, 저가양수. 3번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3번.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3번부터 먼저 하고 2번 할 건데요. 3번에 지금 재산 취득 후에 재산 가치가 상승한 부분, 이것도 증여로 보겠다는 거죠. 자, 이거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금액 일단 이걸로 인한 증여재산 가액 뭘로 할 거냐죠. 밑에 보면은 꽃 표시에 보시면, 밑에 꽃 표시에 재산가치 상승 금액이란 재산가치 상승 금액, 상승 금액, 그게 이제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데, A에서 B, C, D 더한 금액을 뺀대요. A에서 B, C, D 더한 금액을 뺀대요. 그래서 지금 A가 뭐냐면 해당 재산가액, 지금 해당 재산가액 지금 현재 가치가 지금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시가, 현재 시가 A가 해당 재산가액, 해당 재산가액은 어떤 재산 가치 상승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시가. 자, 이게 A 금액인데요. 이 A 금액에서 뭐 빼는 거냐? B, C, D 더한 금액을 뺀대요. 그럼 B, C, D가 뭐냐? B는 B, C, D 더한 금액을 빼는데 B가 취득가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취득한 금액은 1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해. 예를 들면 그 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호재가 생긴 거지. 아버지한테도 주식을 지금 내가 10억에 취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주식 발행하는 회사가 합병이 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상장을 한다든지 뭔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서 지금 아버지가 그 주식을 미리 나한테 지금 증여했거나 나한테 팔았거나 지금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게 뭔가 사유가 발생, 뭐 합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무슨 상장으로 인해서 뭔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시가가 갑자기 팍 떠버린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벤처기업 주식 같은 경우에 막 뭐 100배까지 뜨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벤처기업 주식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미리 안 거야. 거기 관련된 일을 했던 거지. 제 기술이 성공한다는 걸 안 거지. 미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요. 그게 뜨기 전에 딱 떠가지고 뜨면 바로 상장, 해가지고 하면 주가 확 올라갈 거 미리 알고서 기술이 미리 싹 이렇게 지금 쌀 때 미리 다 이렇게 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B번은 뭐냐면 취득했을 때 금액, 그거보다 지금 100억에서 뭐 빼는 거죠? 10억 빼는 거죠. 90억만큼이 가치가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는 뭐라고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자, 그다음에 C는 뭐냐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그 주식, 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주식은 지금 그게 지금 하는데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취득한 다음에 1년쯤 있다가 이제 기술 성공했고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확 지금 이렇게 막 50배, 100배 이렇게 떠버린 거야. 근데 일반적인 주식에 1년 동안 통상 가치 상승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좀 10억에 추측했는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1년 동안에 한 20% 뜬대. 그러면 이게 2억이 될 거예요.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 2억. 일반적인 주식은 평균적으로 2억 뜬대. 그러면은 10억에 12억. 이어야 되는데 100억 된 거니까. 지금 1년 지나면 12억이 됐었어야 되는데 100억 된 거니까 88억만큼은 이거는 공짜로 네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D번은 뭐냐면 D번은 거기 가치상승 기여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치상승 기여분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하고는 관계가 없긴 한데 만약에 내가 뭔가 받은 게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을 받았고 부동산을 내가 10억에 샀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상승분은 20%였어. 거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지금 현재 100억이 된 거죠. 뭔가 일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개발 호재. 그 지역에 개발 호재, 여기 개발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확
아버지가 알고 나한테 미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이쪽, 나쁜 놈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LH, 그래가지고 막 미리 알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경우 지금 알잖아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어디 지구가 이번에 신도시로 된다, 이거 다 미리 알고서,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될 거 알고서 미리 딱 아들한테 지금, 아직 그 정보가 아직 나가기 전에 싸게 한 거죠. 근데 그게 통상의 가치상승 말고서 가치상승 기업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좋아, LH 딱 좋다. 나무 심은 거야. 막 이렇게 뭔가. 그러면 그 나무만큼 또 가격이 더 올라간다며. 그러니까 나무부터 더 왔는다며 지금. 나무를 심어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본적 지출 같은 건 더 한 거죠. 추가. 가치상승 기업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가치상승 기업은 그래서 나무 심고 하고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본적 지출한 거 그거예요. 요거는 자본적 지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억에 추측했고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한다면 20% 정도 올라갔어야 돼. 1년 지난 다음에. 그러면 2억. 10억에 2억에 가치상승 기업분으로 해가지고 3억 정도 지금 자본적 지출한 거야. 그러면 지금 1년 지난 다음에 15억이어야 되는데 근데 100억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85억만큼 꽁돈 번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뭘로 하겠다는 거죠? 증여로 하겠다는 겁니다. 증여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산 취득 후에 재산 가치 상승 금액은 증여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3번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모든 게 다 증여가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다면은 실제의 지금 이런 실제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걸 일일이 다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LH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막 적용하면 증여세 전부 다 증여세를 해가지고 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적용해야 돼. 아주 그냥 다 그죠? 나쁜 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다 뭐예요? 정보 같은 것들을 미리 알고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전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다 지금 꽁돈 다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이 없어가지고 걔네들을 지금 못 혼내는 게 아니에요. 세법에서도 다 그럼 미리미리 다 있어요. 세법에서도. 근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과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마치 이런 일들이 이번에만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미공개 정보 같은 것들 몇 명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이용해서 뭔가 가치 상승분이 생긴 거야. 그러면 증여는 뭐니까 완전 포괄주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징세법에서의 증여는 완전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전부 다 과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것마저도 과세가 제대로 안 될 건지 이번에 다 알았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다 걷어가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3번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 그런데 잘 보세요. A에서 BCD 더한 금액을 뺀 금액이 요게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거예요. 재산을 취득한 뒤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신도시로 확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장이 됐다, 주식인데 상장이 됐다든지 합병이 됐다든지 그러면 가치 상승하거든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시가가 확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A에서 BCD 더한 금액을 뺀 요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을 하겠다. 다만 요거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얘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2번과 3번 이것들은요.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돼요. 지금 이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 거냐. 만약 이게 부계부 공부할 때 현저한 이익여건이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현저한 이익. 그때 이제 부계부에서 현저한 이익여건은 시가와 대가하고 차액이 어떻게 해요? 시가에 5%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이거나 이렇게 지금 그 금액을 따졌잖아요. 그때 3억 이상이거나 또 시가 5% 이상이거나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증세법에서 현저한 그때 미리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불공정 자본거래 하면서 불공정 자본거래 하면서의 현저한 이익의 요건 해가지고 그때 현저한 이익의 요건 따졌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는 어떻게 했었죠? 현저한 이익권은 시가하고 대가 차액이 불공정 자본거래를 해가지고 분여한 이익액이 그게 이제 이익액이 겨우 시가하고 대가 차익 아닙니까? 분여한 이익액이 3억 이상이거나 이익률이 30% 이상이거나 그렇죠. 이제 그게 좀 섞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에서 BCD를 뺀 금액, 요 금액이 내가 공짜로 얻은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산가치 상승 금액을 A에서 BCD 합한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상가액으로 하는데, A에서 BCD를 뺀 금액, 요 금액이 결국에는 이게 현재 시가잖아요. 시가와 이게 지금 원래 이 정도 가격이었어야 되는 건데 올라간 금액이잖아요. 요 차이 금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그렇죠. 이 차이 금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죠? 둘 중에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또는 시가가 뭐죠 지금? 시가가 여기서 말하는 시가가 A죠. A. 그러니까 시가가 A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시가 A 금액. 시가가 이거는 원래 이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예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 증가된 거니까 정상적인 금액. 정상적인 금액. 이거에 됐어야, 이게 정상적인 금액은 우리가 보는 정상적인 금액은 얘잖아요. 얘. 그죠? 요거의 30%. 이렇게. 이게 시가고 이걸 대가로 보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정상적이라면 B 플러스 C 플러스 D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정상적이었다면?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금액이어야 되는데 확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이 비정상으로 늘어난 이 금액을 지금 증여상가액으로 해가지고 증여세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에서 뺀 금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BCD의 정상적이라면 이거여야 되는 거니까 요거의 30% 이상이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요래야지만 됩니다. 요렇게 돼야지만 A에서 BCD 뺀 금액을 증여상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일정 금액, 일정 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금액이 이거 이상이 돼야지만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A, B, C, D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나온다면은, 이제 문제에서 딱 나오면 취득가액에다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있다가 가치 상승 기여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자본 지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걔네들 더하면 그게 정상적이었다면 요 금액이 됐어야 되네. 근데 뭔가 사유가 발생해서 시가가 이렇게 됐다면 그 차례하는 금액이 증여상가액이 되는 것이네. 근데 그게 증여상가액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되네. 여기가 안 되면은 금액이 얼마 상승한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가 안 되면 이 정도는 뭐 증여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넘어가야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대한 거 볼게요. 그러면 고가, 양도, 저가 향수는 어디를 보냐? 좀 왔다 갔다 한번 좀 볼게요. 고가, 양도, 저가 향수는 뒤에 보시면 718페이지, 이게 양도소득세 하면서도 한번 잠깐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볼 거예요. 고가 양도하거나 저가 양수하거나 둘 다 한꺼번에. 이거를 누구하고 거래를 한 거냐죠. 상대방이. 내가 고가 양도하거나 저가 양수한 상대방이 나의 특수관계자냐, 특수관계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둘로 일단 나눠요.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하면서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수한 거죠. 특수관계자랑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자랑 거래하면서 고가 양도나 저가 양수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때 뭐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때 증여지상가액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증여지상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고가 양도예요. 시가 10억짜리인데 특수관계자한테 시가 10억짜리를 팔고 15억을 받은 거예요. 15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 꽁으로 벌었죠, 지금? 5억. 그러니까 특수관계자한테 고가 양도했을 때는 시가와 대가하고 차이, 시가 10억짜리 15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시가 10억짜리인데 10억 받은 거니까 마이너스 5억이지만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그냥 5억. 내가 공짜로 받은 거지만 5억이죠, 5억. 이 5억이 증여세가액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를 빼는 거냐? 여기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뺍니다. 3억 원과 시가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어야지만 이게 플러스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어차피 증여세가액은 없는 거니까. 요 금액 자체가 얘보다 크지 않으면 증여세가액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건 자체가 이게 곧 요건이에요. 이걸 뺀 금액을 증여세가액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건이 있어요. 이 금액이 얼마 이상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어야지만 과세하는데 그 요건을 안 따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가액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건이 여기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 아니면 과세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곧 요건이니까 여기서는 요건을 따질 필요 없어요. 특수관계자한테 고가양도하거나 또는 저가양수. 시가 10억짜리인데 내가 이거를 6억에 매입을 한 거죠. 6억. 그러면 지금 4억, 좀 꽁돈 4억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3억 원과 시가 10억에 살면 3억. 3억 원? 똑같네? 그러면 4억에서 3억 뺀 금액 얼마가? 1억이 증여세가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게 되면 똑같은 산식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고가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요건이거든요. 요건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얘는 요건이 시가하고 대가하고 차익이 있죠? 시가하고 대가하고 차익이 시가의 일단 30% 이상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가의 30% 이상이 돼야 돼요. 일단 시가의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시가의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예 계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액 자체가 아주 커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에 팔았냐면은 120억에 판 거죠. 시가 100억짜리를 120억 판 거야. 그러면 20억이나 지금 꽁돈 얻었잖아요. 근데 시가의 30%가 30억인데 그 이상이 아니네. 그럼 20억이나 꽁돈 얻었지만 요건을 추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계산 안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 요건을 충족해야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액 계산합니다.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3억 원을 뺍니다. 요거를 증여세가액을 한대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시가 100억짜리를 120억에 팔았어요. 120억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20억에서 3억 뺀 건 17억 아니라니까요. 17억을 증여세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요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계산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20억이나 꽁돈 얻었지만 시가의 30% 이상이 돼야지만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100억짜리 120억에 판 거는 20억이나 꽁돈 얻었지만 계산 안 들어가는 거고요. 누구한테 그렇게 했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그렇게 했다면 아예 계산이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은 시가 10억짜리인데 15억 받고 판 거. 그는 5억밖에 꽁돈 5억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20억이었는데도 계산 안 들어가는데 10억짜리인데 10억 받고 팔았다면은 5억은 시가의 3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억에서 3억 뺀 금액이 얼마? 2억 원이 증여세가액이 되는 겁니다. 꽁돈을 20억이나 얻었는데도 계산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5억밖에 안 얻었는데도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충족돼야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충족이 돼야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는 사실 특수관계자하고 아닌 자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고가양도나 저가양수나 내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고가양도는 좀 그런 경우가 좀 그렇긴 한데 저가양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상대방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뭐 실제로 가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골프 칠 시간은 없고 예전에 운동을 좋아하니까 옛날에는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거는 그 수술한 이후에 이제 큰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고 그 전에는 원래 뭐 조기 축구하거나 뭐 야구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거기다 이제 또 동생이 배드민턴이 좋대. 그래서 배드민턴을 이제 하려고 갔는데 배드민턴도 했는데
한 번 딱 하고 났더니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고개가 계속 이렇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다음날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힘들겠다. 그리고 되게 그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들 보면은 와 정말 드롭샷 뭐 하다가 막 좀 길게 보냈다가 바로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무슨 똥개 훈련 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이건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 그냥 평소에 그냥 했던 운동신경으로 어떻게 해보려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기술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배드민턴은 한 2번 갔다가 동생은 이제 운동하니까 여러 가지를 막 하니까 그래서 같이 하고 뭐 사회인 야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골프를 이제 치게 된 거죠. 골프는 그냥 쉬엄쉬엄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골프를 쳤어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 골프 치고 언제나 그래. 날씨 좋으면 아이고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데 근데 이제 길거리 가다 보니까 딱 가는데 골프 옷을 팔아요. 가끔 여기 종로 길 건너면은 폐업 정리해가지고 많이들 그러는데 그럼 제가 평소에 좀 골프 옷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밥 먹으러 다 지나가는데 폐업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 옷은 그래도 이제 사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딱 하다가 골프 옷인데 되게 싸게 파는 거야. 폐업 정리. 그럼 그 아저씨랑 나는 전혀 특수한 계좌가 아니죠? 그럼 내가 그 시가를 알아요. 내가 지금 이거 괜찮은데 가지는 못하지만 갈 때 이거 입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래서 그게 한 12만 원 정도 했어. 그게 그래서 12만 원 정도 돼 괜찮겠다 이건 바람막이 어떻게 하면 이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탁 치는데 그거랑 똑같은 제품이 거기 딱 있는 거야. 그래서 폐업 정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5만 원에 파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시가 얼마짜리인데요? 12만 원짜리인데 지금 내가 얼마에 지금 산 거예요? 저가 양수 5만 원을 샀잖아. 이해되시죠 지금? 그거를 이제 여기 되면 12억짜리를 5억에 산 거야. 12억짜리를 지금 5억에 산 거야. 지금 그러면은 분명히 시가에 30% 이상 됐죠? 그리고는 여기다 3억 빼면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10억에서 지금 5억 빼 7억. 7억에 3억 빼니까 4억. 이 4억이 증여상가액이 지금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지금 뭐해서 이렇게 한 거죠? 폐업 정리하면서 하는 거잖아.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고 상대방이 폐업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폐업하면서 지금 있는 거 다 처분을 빨리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저가를 양수한 게 누구랑 좀 거래했는데요 지금?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랑 거래했는데 무조건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한 사유가 지금 얘기한 뭐예요? 폐업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공장을 하다가 A라는 사람이 공장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골프 얘기했으니까 뭐 골프 장갑 만드는 공장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골프 장갑 만드는 공장들은요 다 동남아로 다 갔어요. 워낙 우리나라 수입료가 비싸다 보니까 동남아가 이제 가공업자 그쪽에서 다 만들거든요. 요즘에 골프 장갑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골프 장갑 만드는데 다 공장. 그리고 우리는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만들면은 최소한 이거 하나당 5만 원씩은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팔려고 내놓으면 안 팔려. 누가 5만 원에 사. 동남아에서 만들어 갖고 온 것들은 10,000원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문을 닫게 된 거야. 그리고 문 닫게 됐는데 거기 사용하던 기계장치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문 닫는 건 필요 없잖아. 아직 쓸만한 건데 문 닫으니까 어떻게 팔아요? 그냥 싸게 다 내놓아버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 사람과 나는 특수한 계좌가 아니죠. 내가 지금 폐업 정리하면서 그렇게 저가를 양수한 거야. 그런 것들은 무슨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특수한 계좌랑 아닌 사람과 거래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야. 이런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하고 고가 양도하거나 저가 양수하거나 이런 거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폐업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아주 낮은 금액으로 다 그냥 처분해버리려고 싹 내놓은 거지.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특수한 계좌 아닌 사람이 저가로 양수해 간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 좀 보시면 저가 양수나 고가 양수 전부 다 특수한 게 있는 자 외자로부터 양수한 경우는 전부 다 단 해가지고 그런 말 나오죠. 719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특수한 게 있는 자 외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저가 양수한 경우에 단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여한 것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렇게 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지금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증여세 계산한다고요? 증여세상가액으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대요. 그럼 그건 증여 아니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렇게 해야지만 증여세상가액이 계산된다는 얘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국가양도도 그런 말이 또 있죠. 똑같이 있어요. 그렇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또 세 번째 줄에 똑같은 말 나오죠? 단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여한 것을 추정해서 증여세상가액 계산하는 점에 유의하자.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증여를 아예 안 본다는 거죠. 그거 하나 더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면 이게 고가양도 저가양도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하는 것 좀 이해되시죠? 지금 증여세상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는 이거 자체가 요건이다 보니까 따로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시가의 대가 뺀 금액에다가 둘째 자금액 뺀 금액을 증여세상가액으로 하면 되고 특성계좌가 아닌 자하고 저런 거래를 했다면 1번 요건을 추구한 상태에서 계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요 금액을 증여세상가액으로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또 있다면 증여를 안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는 게 거래를 하는데 고가양도나 저가양도를 한 그 거래의 상대방이 나는 개인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래 상대방이 그냥 법인인 거야. 나는 고가 양도하거나 저가를 양수했어요. 나는 개인. 그러니까 뭔가 공짜로 뭔가를 얻었죠. 그런데 나는 개인이야. 근데 나랑 거래한 상대방이 법인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한테 뭐를 토지 팔고 그죠?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받은 거죠. 이렇게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토지에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건 토지의 시가를 가지고 지금 그 시가랑 대가를 비교해 가지고 차이 나는 금액을 정리를 하는데 이게 이쪽은 법인세법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익이 났지만 그렇죠? 이쪽은 뭐가 난 거니까 그렇죠. 이쪽은 손해가 난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은 법인세법상 뭐가 적용되는 거냐면 부계부가 적용되거든요. 나는 지금 공짜로 뭔가 받았으니까 지금 상증세법의 이거에 따라서 지금 팔고서 대가를 받았는데 이게 시가에 비해서 더 고가로 지금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죠. 시가보다. 얘는 시가보다 돈을 더 많이 준 거고 이쪽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부계부가 적용되고 이쪽은 상증세법에 따라 가지고 증여세를 지금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얘하고 얘가 지금 누구냐면 당연히 또 부계부가 적용되려면 무슨 관계자고? 특수관계자고. 이렇게. 근데 이 시가라는 개념이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와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 그래서 우리가 부계부 때 공부할 때 상장주식에 대해 가지고 그때 실제 상장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원칙이 바뀌어 가지고 실제로 거래한 금액. 근데 거래한 금액으로 하지 않고 거래를 현재 어떤 금액으로 한다? 종가라는 경우가 있었죠. 대량 매매를 한다거나 장외 거래를 한다거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죠. 거래한 금액으로 하는데 근데 만약에 대량 매매를 한다거나 장외 거래를 한다면 거래한 금액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그 거래한 날에 종가로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상증세법에서의 주식에 대한 시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상장주식이에요. 상장주식 지금. 상장주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상속 그 평가 기준일 전후 각각 몇 개월?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면서 그걸 그 시가로 한다. 어제 얘기했던 거잖아요. 상장주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랑 여기서 말하는 상장주식의 시가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근데 얘는 뭐를 적용하는 거죠? 지금 법인세법상? 부계부를 적용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법에서 부계부를 적용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되잖아요, 지금. 그 시가 개념으로. 그러면 이쪽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계부가 적용되면 그러면 뭐가 적용되겠습니까? 특수관계자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송금, 불산입하고 그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시가하고 차이죠. 상증세법상의 시가 차이가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시가하고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손해나는 금액에 대해서 하고서 특수관계자니까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은 아니, 뭐, 개인이니까 배당과 상여, 기타 소득 중에 하나를 하겠죠. 상여 등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무슨 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가도 누구하고 시가, 무슨 세법상 시가와 차이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상 시가하고 차이 나는 금액만큼 인정사유가 돼가지고 속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상증세법상의 시가 차이가 아니라. 그리고 뭐, 증여세가 아니라 무슨 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배제. 개인과 법인 간의 재산의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부당해서 부인에 의한 시가에 해당, 그러니까 또 아예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이렇게 당연한 거고. 그 나중에 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무슨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게 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거 말고도 하나 더. 그럼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제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또 이 얘기도 해볼게요. 똑같이 개인이 있고 그리고 법인이 있는데 얘가 얘한테 지금 주식, 지금 상장 주식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주식이, 왜냐면 상징세법상 시가와 법인세법상 시가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상장 주식을 얘한테 팔고서 얘가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지금 상증세법상의 시가가 어떻게 되냐면 상증세법상의 시가는 이 상장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전후 각각 2개월간의 조각 평균액으로 계산한 상증세법상 시가는 지금 예를 들면 100이야. 근데 얘가 얼마 받았냐면 120을 받았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손해가 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손해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인세법상 시가.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쪽에서는 법인세법상 뭐가 적용이 안 돼버리죠? 자, 부계부가 적용이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인정사유가 돼가지고 소득에서 무슨 세를 과세하니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면 안 되는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런 말이 나와요.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무슨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랑 비교해서 한 거죠? 그냥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계부가 적용되면 어차피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거고, 근데 보니까 이쪽은 법인세법상 시가랑 같아서 아예 뭐가 적용이 안 됐죠? 이건 부계부가 적용되면 그러면은 소득세입 상여 등이 되고 이쪽에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아예 뭐가 적용이 안 됐어. 이쪽에서 부계부가 적용이 안 됐거든. 왜냐면 이 금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랑 같거든 지금. 그럼 얘는 부계부가 적용이 안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증여세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랑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뭐가 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뭐를 과세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규정을 또 명확하게 한 거죠. 만약에 네가 이 거래한 금액이 상증세법 시가에 비해 가지고는 고가양도 저가 양수한 게 맞지만 그게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해가지고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러면 이거는 이 규정을 고가양도 저가양수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쪽에서 과세가 안 됐으니까 이쪽도 과세 안 한다는 거예요. 소득세는 당연히 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이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 그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적용 배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용 배제. 개인과 법인 간의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부계부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돼요. 그 대가가 상증세법에 의해서는 고가양도 저가양수한 건데 다시 말하면 상증세법상 시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데 법인세법상 부계부 적용할 때 시가랑 같은 금액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상증세법상의 시가에 비해서는 고가양도 저가양수한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증여로 보지 않게 증여세도 과세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증여세 과세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요 금액이 얘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얘랑 같아서 얘가 적용이 안 되면 당연히 소득세 과세 안 되는 거고 뭘로도 보지 않겠다. 이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이 증여재산 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건 1번은 쉽죠? 시가 모르면
상징세법상 부준적 평가 방법이 언급해. 2번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고가형수, 저가형수. 그렇죠? 정리하셔야 되고요. 예. 3번 재산 취득 후에 가치, 재산 가치 상승 금액. 얼마를 증여상가액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는 특이한 부분도 또 가볼게요. 특이한 부분을 이렇게 가볼 건데, 특이한 부분 갑니다. 특이한 부분이 또 어디를 볼 거냐면은, 본 김에 지금 변칙적인 방법 중에서 720페이지에 5번 있죠. 720페이지에 5번, 721페이지에 6번, 그 다음에 7번이 뭐, 이거는 불공정 자본,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이거는? 법인세법 부계부 공부했던 거기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거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뭐 8번, 9번 있는데, 됐어요. 이거 안 볼 거고요. 그리고 10번과 11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번은 지금 설명드린 거고. 재산 취득 재산 가치 증가했다는 이익의 증여는 지금 얘기한 거고. 그죠? 추가로 지금 몇 개만 더 보면 변칙적인 거는 추가로 지금 여기까지 한 거에다가 추가로 5번, 6번, 그리고 10번, 11번. 이게 네 가지만 더 추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여 재산가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아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하나 더 추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4개 하나 더, 5개만 더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추가하는 거. 자, 여기서는 이제 4번. 4번 해가지고, 그게 여기 5번이에요. 720페이지에 부동산 무상 사용했다는 이익의 증여. 이걸 할 때 지금 뭐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증여상가액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증여라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거는 당연히 증여죠. 토지를 줬으니까, 건물을 이제 아예 줘버렸으니까 증여인데 그게 아니라 건물 내 건데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거야. 공짜로.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특성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걸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은 임대료는 안 되잖아, 지금. 임차료를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임차료 안 낸 것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증여상가액으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임차료 안 내는 거, 그 임차료 안 내는 것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지금 내가 얻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동산은 한번 계약을 맺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지금 임차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장사하려고 상가에 대한 지금 주택 말고요. 상가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요. 특히 상가, 장사하는 상가는 거의 대부분 5년 계약이에요. 처음에. 5년 계약. 그 5년 계약 지나면 5년 갱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학원도 여기 5년 계약 맺고 하는 거예요. 올말이 5년째예요. 5년째. 그럼 또 올해 이제 올말이 돼서 별도 언급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또 5년 연장. 5년 연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올말에 5년 되는 거예요. 벌써 5년 됐어. 제가 2005년 벌써 5년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올말에 5년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야, 2017년도에 여기 온 거니까 2018, 19, 21. 그래 5년 맞네요. 올말이 5년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나 또는 이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빌리면 5년. 그래서 왜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냐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에 임차료 내가 안 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계약이 몇 년이다 보니까 5년이다 보니까 얘가 5년 동안 임차료 안 난 거에 대한 이익을 한꺼번에 증여상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몇 년 거를 한다고요? 지금 이거 부동산 무상 사용은 몇 년간 거? 임차료 지금 안 낼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임차료 안 낼 거 아닙니까? 그 임차료 안 내는 그 금액에 대해서 몇 년치 거를 한꺼번에 증여상가액으로 한다고요? 5년 거를 한꺼번에 증여상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5년치 거.
5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 시점에 5년치 거 미리 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한꺼번에. 무상으로 임차하는 기간이 5년 지났어요? 5년 딱 경과하면 다시 또 몇 년치 거 또 하는 겁니까? 근데 계속 별도 언급 없으면 또 5년간 연장되는 거라면서요. 그럼 또 5년치 거에 대한 임차료 되지 않는 거에 따라서 그 이익 얻는 금액을 증여상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무상 사용 몇 년치 거 한다고요? 5년치 거.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증여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요. 각 연도에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여상가액은 1년 동안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 1년 동안의 임차료죠. 1년 동안 임차료. 그 1년 동안의 임차료는 몇 퍼센트로 할 거냐. 부동산 전체 부동산가액의 몇 퍼센트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런 말 나오죠. 꼬표 1번 보시면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임차료 줄어든 금액이 이익 아닙니까? 부동산 가액의 1년간 부동산 사용률을 감안해서 재정경제부령을 정하는 율. 이게 재정경제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율입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2%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료는 전체 부동산 가격의 1년의 임차료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2%로 보는 거예요. 2%로. 그래서 증여상가액은 여기 증여상가액 일단 보세요. 부동산가액의 지금 현재 몇 퍼센트가 1년간의 이익이라고 본다고요? 임차료 안내 그 임차료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이 부동산가액의 2%라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그 얘기. 그게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짜로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이잖아요. 임차되잖아요. 그리고 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요 금액 가지고 몇 년치 계산한다고요? 이 금액이 부동산가액의 2%가 5년 동안 발생하는 이익 아닙니까? 그게 연금이죠, 연금. 5년 동안의 연금의 현가를 구하면 되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를 5년 동안 연금의 현가를 구하면 되는데 그때 그 우리가 순손익 가치 계산할 때 이자율을 지금 기재부 장관은 이자율을 다 몇 퍼센트로 지금 하고 있냐면 그렇죠. 이게 지금 상증세법에서는 이자율을 다 10%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자율을 10%. 그래서 이 금액에다가 이거에 대한 뭘 계산하면 된다고? 이 금액에 5년짜리 연금의 현재 가치. 이자율 몇 퍼센트로 한 거. 5년 이자율 10%로 계산한 이걸로 계산한 연금의 현재 가치 있죠? 현가 계수 있잖아요. 연금 현가 계수. 그거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요 금액에다가 5년에 10%짜리 연금의 현가 계수가 나오겠네요. 우리 회계에서 공부했던 연금 현가 계수 있잖아요. 그거 곱해주면 돼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게 증여상가액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현가 계수가 나올 거예요. 5년 현가 계수가 나오면 그거 곱해주시면 돼요. 5년에 이자를 몇 퍼센트짜리? 10%짜리로 봐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임차료 세이브되는 거는 전체 부동산 가격이 몇 퍼센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가정에서 주어지겠죠. 그죠? 요거는 몇 퍼센트로 가정한다. 근데 이제 현재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게 몇 퍼센트라고요? 2%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두 가지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증여상가액은요,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또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기준 금액은 1억이에요, 1억. 이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지만 증여세 과세한다고요? 1억 원 이상. 이 증여상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상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증여상가액이 경우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거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일 수도 있고 특수관계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이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세법상 특수관계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친구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친구한테 야 이거 그냥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와서 이거 그냥 안 받을 테니까 해라. 일반적으로 딱 얘기하면 몇 년이라고요? 5년. 제가 한번 장사 한번 해봐. 내 임대료 안 받을게. 이렇게 5년. 친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누구든지 간에 다 되는데 다만
이 상대방이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고가 양도 저가 양도도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하고 이런 거래를 했다면 이렇게 거래하는 게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징표를 안 본다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특수한 계좌랑 거래했으면 무조건 이 금액이 1억 이상이면 다 징표상각이 되는 거고요.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한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1억 이상이에요. 금액이.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라면, 특수한 계좌가 아닌 경우라면, 특수한 계좌가 아니면서 and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사유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뭐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상가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계좌랑 아닌 자하고 이런 거래를 할 때는 다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랑 거래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지만 증여상가액으로 계산해서 증여세 내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수한 계좌 아닌 자랑 거래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다 증여가 아닌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4번 이해되시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얘기인데, 5번의 가로 2번과 6번에 대한 얘기인데, 5번의 가로 2번과 6번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4번이 사실 둘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거랑 4번에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별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5번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랑 같은 맥락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을 얘한테 사용하게 한 게 아니라, 내 친구거든요. 사업이 많이 어려워.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 돈을 빌려다 보니까 담보가 없어가지고, 담보가 없으면 이자율이 엄청 높거든요. 담보가 없으면은 이자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원래 담보가 없어서 얘가 원래 지금 빌려야 되는 이자율은 그러면 10%를 빌려야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이 담보로만 제공되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4%를 빌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부탁한 거지. 그래서 내가 무상으로, 원래는 다 그거 타인을 위해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것도 부동산 임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타인을 위해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요. 얘한테서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한 거야. 그것도 부동산을 빌려준 거거든요. 타인의 담보물로 내 부동산을 대신 그걸 하면, 대신 담보물로 제공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건 부동산 임대 소득이 돼요. 근데 그걸 무상으로 해준 거지. 친구니까. 알았어. 그래서 무상으로 내가 그거를 대신 담보로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10%가 아니라 몇 %의 이자로? 4%의 이자로 지금 돈을 빌린 거죠. 그럼 얘가 이익을 얻은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은 차입한 금액의 적정이절 몇 %로 얘는 빌렸어야 되는데, 차입금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10%로 빌렸어야 되는 거니까 1억만큼이 지금 1년간 이자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때문에 실제로 제가 먹으면 10억에 4%만 나간 거니까 4천만 원. 그래서 얼마만큼 지금 이익을 얻은 거예요? 6천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건데 그게 금전 무상대출과 금액이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 부동산을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대신 담보로 제공해 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한 거지.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해 준 거고, 부동산을.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담보로 이용하여 돈을 차입했을 때 나한테는 꽁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증여자산가액이 있는 거죠. 그때 증여자산가액은 내가 차입한 금액, 그렇게 해서 차입한 금액, 차입금에 원래 담보가 없었으면은 빌렸어야 되는 적정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보가 없었을 때 빌렸어야 되는 적정 이자율. 이게 문제도 주어지겠죠. 만약 담보가 없었으면 10%였다는 거야. 그렇죠? 그만큼 했어야 되는데, 친구가 담보로 대신 제공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가지고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는 4%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빌린 게 10억이었으면 1억에다가 4천만 원 빼니까 6천만 원만큼의 정해산 가액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돈을 빌리는 거는요, 아까 우리 부동산을 빌리는 거는, 공짜로 빌리는 거는 몇 년이라고 딱 해주면 몇 년? 5년.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다시 5년. 또 계속 하면 또 5년. 계속 5년 거에 대해서 계속 증여상가액을 내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리는 거는요, 1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무조건 1년. 돈 빌리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3년간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 계산은 1년마다. 아무튼 이 부동산 무상 뭔가 돈 차입한 거, 그래서 지금 이자로 인해 가지고 이익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자 차이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잖아요. 이자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생긴 것들은 다 몇 년이라고요? 기간이 1년마다 계산하는 거예요. 1년마다. 부동산은 몇 년마다 계산하는 거예요? 5년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얘는 말이 부동산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차입한 거죠. 차입한 거잖아요. 그럼 몇 년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 차이 때문에 지금 내가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1년마다. 1년마다 계산하는 거예요. 1년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년이 안 될 수 있죠. 6개월이면 6개월로 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넘어가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1년마다. 빌린 게 3년이야? 그럼 1년마다. 근데 그 1년 안에 실제로 빌린 기간이, 여기서 빌린 기간이 예를 들어서 4개월이다. 아무튼 1년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1년마다 재계산. 1년 안에 실제로 빌린 기간은 4개월이다. 그럼 실제로 발생한 이자가 4개월치 이자잖아요. 그럼 4개월치 가지고 하는 거고. 1년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안에 실제 빌려간 그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그 기간이고, 1년이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1년마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 거, 이 증여상가액에 대해서 또 두 가지 봐야 되는데요. 밑에 있는 거는 계속 들어요. 이게 누구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지금 이렇게 아닌 자로부터 이런 혜택을 얻은 거라면, 그러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죠? 이거는 계속 똑같이 가는 거예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그죠? and 이렇게 하는 게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라면, 관행적으로 이건 다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라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라면, 그럼 뭘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증여상가액 이자 차이죠. 이자 차이. 이런 이자의 차이로 인한 증여상가액은 그 증여상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1억이 아니라 여기는 부동산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5년 걸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니까 5년 거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라서 얘는 1억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얘는 1년마다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년마다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작아요. 증여상가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이렇게 증여상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여기까지 되셨어요 지금? 볼까요? 6번이 그럼 얘랑 똑같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금전을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받은 거죠. 시장 이자율, 이거는 자, 여기는 이거는 내가 이제 대출한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대출 금액 차입금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다가 여기도 적정 이자율 한 다음에 못 빼는 거죠. 한 다음에 똑같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뺍니다. 차이나는 것만큼이 지금 원래는 지금 10% 적정 이자율이 10%라면은 10% 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한 2% 아니면 아예 안 냈거나 2%만 낼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했다면 차이나는 금액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은요. 적정 이자율
요 적정이자율인데 요 적정이자율은 뭘로 할 거냐? 이거는 마치 이게 법인세법에서 뭐랑 비슷하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이거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자율은 이거는 뭐였었어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자율은 어떤 이자율로 할 거냐? 뭐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담보물이 없었을 때에 대출받았어야 되는 이자니까 적정이자율은 다 양쪽 다 사실 같은 건데요.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 은행에서 내가 지금 돈을 빌린다면 얼마에 빌릴 수 있느냐? 그렇죠?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돈을 빌릴 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당좌 대출 이자율을 해서 1년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의 평균적인 이자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냐? 1년 동안 돈 빌릴 때 그거를 평균을 내 가지고 매년 고시한단 말이에요. 그걸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면 적정 이자율이거든요. 은행에서 돈 빌린다면 1년간 지금 왜냐면 우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돈을 빌린다면 그러면 얼마에 부를 거냐? 이 적정 이자율 저기 있는 것도 같은 거니까 뭘로 하는 거라고요?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하되 이걸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 내가 누구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면 법인으로부터 이렇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뭘로 한다?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로 한다. 그때는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뭐죠? 그러면 자금 대여 당시에 그 법인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당대출 이자율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가 있었죠. 법인세법상 만약에 당대출 이자율로 하는데 상대방이 누구로부터, 그죠?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라면 대출을 받는 거라면 그럼 이거는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율 있었잖아요, 그죠?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로 하는 거예요. 자금 대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뭐 그런 거 한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여기 증여상가액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 증여상가액은 얼마 이상이어야지만 된다고요? 1,000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되는 거고 특성계좌가 아닌 자로부터 무상이나 아주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게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증여를 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좀 받고 그 다음에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랑 주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 두 개 내용 또 정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걔네들은 문제를 빨리 풀어보고요. 그 두 개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일감 몰아주기는 좀 이제 별도의 얘기니까 일감 몰아주기도 특이하거든요. 특이한데 이제 그거 빼고는 지금 한번 나올 만한 것들은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증여세가액 뭘로 할 건지. 증여세가액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알게 되면 증여세 계산 구조를 가지고 전체 증여세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증여세 계산 구조,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아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거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고 뭐 이러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요일이라서 배가 좀 많이 고픈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사 좀 미리 하시고요. 미리 하시고 1시부터 해가지고 요거 2회 아까 저 2개 있죠. 초과 배당하고 상장 됐을 때 이익 증여 그거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그리고 전반적인 거 증여에 대한 얘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식사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더 3시간 식사하시고 1시부터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세요 먼저.